안녕하세요. 슈북입니다. 설날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한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서미애 작가님의 당신의 별이 사라지던 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은 책의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 시작합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내의 이름이 떠있다. 우진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것은 숨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알 수 없는 소리뿐이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아내는 말을 했다. 당신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맞은편 가게에 태영이 급히 뛰어오며 우진에게 소리쳤다. 형, 형수가 아파트 옥상 난간에 올라서 있대. 금방이라도 떨어지려 하는 사람처럼. 우진은 아파트를 향해 내달리며 전화기에 소리쳤다. 기다려. 지금 가고 있으니까 제발 나보고 얘기해. 응? 다시 대답이 없다. 우진은 달려가면서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해보려 했다. 우진이 아파트 입구에 다다라 아내에게 다 왔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때 한참을 침묵으로 일관하던 아내가 말했다. 너무 늦었어. 그리고 아내는 바닥을 향해 추락했다. 우진은 허망하게 아스팔트 위에 구겨져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수정이 왜 죽었지?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리고 아내는 이내 눈을 감았다. 우진은 알 수 없는 비명이 목에서 터져 나왔다. 그리고 강한 자기 혐오가 파도처럼 저 멀리서 밀려왔다. 자신은 왜 아내의 손을 놓고 있었을까? 딸 수정을 잃고 난 뒤 우진은 자신의 고통에 비틀거리느라 아내가 얼마나 끔찍한 시간을 견디고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아내의 몸에 암세포가 퍼지는 것도 몰랐고 이렇게 아내가 스스로 몸을 던지는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의 딸 수정과 함께 등산을 갔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당시 수정이는 천문학에 푹 빠져 있었다. 하늘 가득한 별을 보며 우진에게 전국에 있는 천문대를 다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우진은 그런 딸의 버킷리스트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지리산에서 함께 별을 보던 날로부터 931일이 되던 날, 수정은 살해당했다. 16의 나이였다. 그날은 우진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긴 밤이었다. 우진은 아내를 화장했다. 그리고 아내의 유골함을 가지고 온기가 사라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당신은 이런 침묵 속에서 하루를 보냈구나. 우진은 아내가 혼자 어떤 일상을 보냈는지 조금씩 느껴졌다. 눈길 닿는 곳마다 수정의 모습들이 아른거리는 곳에서 아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진은 자신을 짓누르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양복을 벗었다. 한 손으로 양복을 접다가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한쪽 주머니에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다. 진범은 따로 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정이를 죽인 범인들은 모두 잡혀서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난데없이 진범이라니. 그때 아내가 죽어가는 순간에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우리 수정이 왜 죽었지? 우진은 궁금했다. 그래서 우선 이 편지를 넣은 사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뒤이어 우진은 아내의 핸드폰을 열었다. 통화 내역을 보자 자신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기 1시간 전 병원과 통화를 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우진은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이 병원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직감했다. 제발이요? 분명 수술로 암세포를 떼어내어 경과가 좋다고 말했었다. 우진은 아내가 수술을 받던 날 있던 일이 떠올랐다. 입원 수속을 밟고 돌아서다 우연히 한 남자를 발견했다. 감옥에 있어야 할 놈이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리고 알았다.
아내의 수술을 받기 위해 온 병원이 하필이면 딸을 죽인 놈의 아버지가 하는 병원이라니. 하지만 우진은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다. 가장 어렵다는 췌장암 전문가가 이곳에 있었다. 이 사실을 알면 아내는 틀림없이 병원을 옮기자고 할 것이다. 결국 우진은 아내에게 비밀로 하고 수술과 항암 치료 끝에 퇴원을 했다. 모르기를 바랬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왜 아내가 마지막으로 수정의 이야기를 꺼냈는지. 당신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내는 딸을 팔아서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우진은 아내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했지 아내의 자존감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더욱 우진은 죽어가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진범을 찾아야 했다. 우진은 자신이 운영하던 정비소의 직원인 기영을 불러냈다. 그리고 주머니 속 편지 봉투를 꺼내 물었다. 이야기해주겠니?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어떻게 알았냐는 그의 물음에 우진은 설명했다. 난 양복을 화장터에 잠깐 벗어둔 게 다야. 그 사이에 편지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지. 그리고 이 글씨체 네 이력서에도 그렇게 적혀있더라고. 그러자 기영은 바짝 마르는 입술로 그날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전 수정이와 같은 곳에서 일했어요. 주유소에 딸린 패스트푸드점이었죠. 수정이가 죽던 날 기영이 수정에게 자신과 바꿔서 1시간만 더 일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만 아니었으면 수정인 제 시간에 퇴근을 했을 테고 그랬다면 살해당하는 일 따위는 없었을 텐데 그런 자책으로 기영은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다. 그러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수정의 아버지가 한다는 정비소를 찾았다. 이곳에서 묵묵히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사실을 털어놓으며 속죄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영은 우연히 친구 상훈에게 주유소 아들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주유소 아들 조윤기. 우진은 이를 악다물었다. 걔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그렇게 말했대요. 진짜 수정일 죽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잡히지도 않고 잘만 살아가고 있다고요. 상훈은 안 그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무리 돈이 있고 빽이 있어도 사람이 죽은 형사사건 재판 중이었는데 갑자기 소년법원으로 옮겨진 것도, 그리고 가해자 3명 다 일정 시간 교육을 듣거나 사회봉사만 하면 되는 처분을 받은 것도 전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우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검사는 분명 자신에게 3명 다 소년원에 가게 될 거라고 말했었다. 이제 우진은 진범을 찾아내야만 했다. 기영은 어떻게 해서든 우진을 도와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싶었다. 그것은 아저씨와 수정이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도 필요한 일이었다. 우진은 승찬을 찾아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승찬은 대답 대신 우진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 다음 우진은 윤기를 미행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여자아이가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 세영은 거칠게 차문을 두들기며 자신을 좀 구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뒤로 세영을 뒤쫓는 윤기가 나타났다. 우선 우진은 세영을 태웠다. 우진은 그녀가 윤기와 무슨 관계인지, 혹시 3년 전 딸의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어떻게 말을 붙일까 고심하는 사이 세영이 바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했고 그렇게 둘은 바다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가벼운 타박상이었지만 우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영을 데리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병원 침대에서 잠든 세영을 보며 우진은 그녀의 부모님이 생각났다. 연락을 남길 마음으로 우진은 세영의 핸드폰을 열었다. 그러다 연락을 하기 전 혹시 핸드폰 안에 다른 정보는 없을까 싶어 앱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갤러리 앱에서 사진을 넘겨보던 우진의 손가락이 멈췄다. 가족 사진. 그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있었다. 이재혁, 내 딸 수정이의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우진은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다. 그리고 이재혁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당신 딸은 내가 데리고 있다. 우진은 3년 만에 그곳을 찾았다. 기영이의 말을 듣고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사건을 다시 풀어볼 출발점이라면 여기라고 생각했다. 수정이가 죽은 곳. 자동차를 세워두고 무성한 나뭇가지를 헤쳐 현장에 도착했다. 놈들은 이 길을 어떻게 알았을까? 자기들 말로는 용평 리조트에 왔다가 길을 잘못 들어 이곳까지 왔다고 했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길을 잘못 들어서 오기에는 꽤 먼 길이었다. 우진은 3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이영성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다. 소년원에 가지 않은 가해자들, 이상한 정황들. 그 이야기를 듣자 형사도 사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있었다며 말을 꺼냈다. 3년 전 그날 늦은 밤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달려갔다. 김승찬, 조윤기, 나재강 모두 16살. 미성년의 무면허, 거기다 음주운전. 모두 파출소로 연행해 부모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가족들이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고 떠나가자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그때 파출소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도암댐 근처에서 시체를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였다. 시체는 물가에 돌들이 울퉁불퉁 드러난 곳에 누워 있었다. 시신의 상태로 보아 갑작스레 일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상한 것은 그 아이가 외투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겨울에 외투 없이 나왔을 리는 없고 주변에는 인가도 없었다. 그때 불현듯 승찬의 자동차 뒷좌석에 있던 연두색 외투가 떠올랐다. 이 형사는 급히 다시 그 차를 조사했다. 뒷자리에는 어젯밤 보았던 외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빛이 번쩍이는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다. 핸드폰을 켜자 대기 화면에는 죽은 그 소녀의 가족 사진이 보였다. 이 형사는 다시 아이들을 경찰서로 불러들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전날 교통사고로 불려왔을 때는 그렇게 소란을 부리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부모들이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조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갑자기 사건 자체가 서울로 이전되었다. 현장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사건이 이송된 것이 영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모두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최 선생인가 하는 사설 과외그룹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고 하던데 부모들 중 누가 힘을 좀 쓴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진 또한 알고 있었다. 병원장인 승찬의 아버지. 조윤기의 부모는 강남의 주유소와 빌딩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였고 나재강은 학원재단 이사장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만들어준 인맥으로 친분을 쌓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더 견고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건을 이송할 힘을 가진 건 하나밖에 없지요. 이 형사는 눈을 반짝이며 조심스레 말했다. 검찰. 세영과 우진은 다시 바다로 향했다. 그렇게 경포대에 도착해 떠오르는 해를 보자 세영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거칠게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방패 삼아 엉엉 울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세영은 무서울 게 없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머릿속에 재강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소리 없는 비명이 온몸에 퍼졌다. 두 사람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식당 2층 창가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우진의 물음에 세영은 쉽게 답할 수 없었다. 우진 또한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암으로 죽은 아내와 3년 전 죽었다는 딸. 그 딸과 함께 천문대를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동적으로 세영은 딸과 미처 가보지 못한 천문대로 가자고 말했다. 세영은 단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핑계가 생겨 기분이 좋았다. 우진은 잠시 망설이는 눈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더 바다를 보겠다는 세영을 두고 우진은 차에 올라 세영의 폰을 켰다. 당신 누구야? 목적이 뭐지? 이재혁 검사로부터 온 문자였다. 우진은 그에게 어떤 답장을 보낼까 잠시 고민하다
윤기의 주소를 찍어 보냈다. 문자를 본 이재혁은 분명 이곳으로 달려갈 것이다. 우진은 이재혁이 그곳에 가서 허탕을 치며 당혹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재혁은 문자를 보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세영의 안전이 우선이다. 납치했다고 주장하는 놈은 먼저 연락을 했다. 그건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우선 어디 있는지 알 필요가 있었다. 재혁은 보안업체 간부로 있는 전직 이경환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핸드폰 하나만 추적해줘. 지금 당장. 그리고 재혁은 세영의 학원으로 향했다. 녹화된 보안 카메라들을 확인하자 학원 수업이 끝나고 현관문을 나서는 세영 앞으로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후드로 얼굴을 가린 남자는 세영의 앞을 가로막고 뭐라고 말하고 있었다. 세영은 남자를 피해 걸어가려 했지만 그는 세영을 위협하는 것처럼 가로막고 팔을 잡았다. 세영이 남자의 정강이를 차고 달려가는 모습을 끝으로 카메라에서 세영의 모습은 사라졌다. 그때 경환에게서 전화가 왔다. 핸드폰의 마지막 발신지가 원주라고 말했다. 재혁은 학원에 CCTV 파일을 보내 얼굴 확인을 부탁했다. 그리고 강남도시 관제센터로 가서 도로 CCTV를 확인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자동차의 등장에 재혁은 잠시 멍해졌다. 세영이 달려가다가 자동차 앞에 멈춰섰고 후다닥 승용차에 올라탄다. 저 자동차는 누가 타고 있는 것일까? 세영은 왜 자동차에 탄 것인가? 영상을 복제해 경환의 회사로 갔다. 경환이 복원한 사진에는 세영의 중학교 때 친구, 같이 그룹 스터디를 했던 윤기라는 아이의 얼굴이 있었다. 윤기가 나타난 시점에 납치된 세영. 타이밍이 불길하다. 윤기를 찾아가 3년 전 약속을 깨고 왜 세영을 다시 만났냐고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진동이 울렸다. 영동대로 138-11길 골드맥 오피스텔 1305호. 재혁은 곧장 그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런데 도착을 하자 문은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한가운데 엎어져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조윤기였다. 그는 죽어 있었다. 세영이 납치되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윤기가 살해됐다. 재혁은 마음이 초조해 빠르게 승강기 버튼을 눌렀다. 그런데 승강기 문이 열리자 그 속에는 승찬이 있었다. 2번 다시 세영이는 만나지 말라고 했던 말 잊었어? 승찬은 평소에 건들거리던 모습과 달리 재혁의 다그침에 잔뜩 주눅이 들어 지난밤 있었던 일을 술술 풀어놓았다. 최우진, 3년 전 죽은 최수정의 아버지. 재혁은 윤기의 오피스텔에서 승찬을 만나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진 그 사건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승찬의 말에 의하면 그는 진범을 찾고 있다고 했다. 재혁은 우선 최후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무슨 속셈이야? 재혁이 물었다. 이재혁 검사, 3년 전엔 아이들의 입을 막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냐. 윤기가 뭘 했는 줄 알아? 정작 우리 수정일 죽인 진범은 잡히지도 않고 잘만 살고 있다고 했어. 당신이 풀어준 그 아이들, 김승찬이랑 나재강을 만나봐. 그 다음에 얘기하지. 그 말을 끝으로 우진의 전화는 끊어졌다. 재혁은 그 길로 재강을 찾아갔다. 너 이것 때문에 윤기 죽였냐? 재혁은 윤기의 핸드폰을 꺼내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 자식이 내 핸드폰에서 빼돌린 사진 가지고 가짜않게 나를 협박하더라고요. 재강은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다. 먼저 가볼게요. 늦으면 비행기 놓치거든요.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해보세요. 그럼 아저씨한테도 좋을 게 별로 없을 텐데. 말을 마친 재강이 여권을 흔들어 보이며 씩 웃었다. 그러나 미리 로비에 대기시켜뒀던 경환에 의해 나재강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제 그의 말대로 새 놈을 전부 만났으니 그를 만나러 갈 차례다. 세영은 천문대 안으로 우진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을 보며 왠지 모를 짜증이 일었다. 그래서 혼자 차에 먼저 가 있겠다고 말했다. 혼자 있게 되자 생각들이 많아졌다. 윤기는 갑자기 왜 날 찾아온 걸까? 목이 타 차 안을 두리번거리며 마실 만한 것을 찾았다. 그러다 우연히 콘솔 박스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발견하게 되었다. 뭔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전원을 켰다. 문자와 통화 내역을 보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세영은 얼른 짐을 챙겨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때 어느새 뒤따라온 우진이 자동차를 세우고 세영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았다. 그리고 재혁에게 말했다. 이제 알았어. 아까 나는 통화에서 당신은 이렇게 말했지. 우리 딸은 아무 상관없어. 이상하게 그 말이 목구멍에서 안 넘어가더라고.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 질문은 이 아이한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너, 내 딸이 어떻게 죽었냐고 물었지. 그 아인 살해당했어. 그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나 가니? 세영은 숨도 크게 내쉬지 못하고 뒷걸음을 쳤다. 넌 날 만난 게 우연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그곳에 우연히 간 게 아니야. 내 딸을 죽인 놈을 미행하고 있었지. 조윤기. 너도 아는 이름이지? 세영은 더 이상 긴장감을 견디지 못하고 몸을 틀어 아래로 내달렸다. 도로를 벗어나 숲으로 들어갔다. 사방에서 세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듯 나뭇가지들이 날아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내디진 발이 훅 허공을 짚었다. 세영은 비명도 못 지르고 그대로 굴러 떨어졌다. 이대로 죽는 걸까? 세상에서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재혁은 우진을 찾아 강릉으로 향하며 3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재혁과 아내 세영은 용평에 있는 처가의 별장을 찾았다. 재혁은 스키에 취미가 없어 곧바로 침대에 기어들어가 내리 20시간 가까이 잤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세영이 속한 그룹가의 학생인 나재강의 아버지 나건형이라는 사람이었다. 전화를 받고 재혁은 용평 시내에 있는 한 식당에 도착했다. 밀실로 안내받아 들어가 보니 재강의 아버지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부모까지 와 있었다. 놀라지 마세요. 사고가 있었어요. 이 녀석들이 누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세영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데려온 아이가 죽은 모양입니다. 중구난방으로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막으려는지 나건영이 나서서 이야기를 정리했다. 자, 지금 그런 거 따져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세영이가 용평으로 스키 타러 간다는 소리를 듣고 새놈도 뒤늦게 따라 나선 모양입니다. 윤기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가려다가 하필이면 어떤 애를 그때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 애는 세영과 몇 번 다툰 적이 있는 아이였는데 이놈들이 그 애를 차에다 태우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별장 근처의 숲에서 세영과 만났는데 그때 세영이가 이 아이와 실랑이를 하다가 살짝 미쳤는데 아이가 넘어져서 죽은 모양이고요. 재수없게 일이 꼬여서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경찰에게 잡혔지 뭡니까. 시체도 일찍 발견되고 말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세영이는 별장에 내려다주고 돌아가는 길이라 이 아이들 셋만 경찰에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입 닫으면 세영이는 아무 일 없습니다. 세영이 아버님, 아니 이재혁 검사님, 세영이도 살리고 우리 아이들도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결국 재혁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대신 앞으로 다시는 세영이와 만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 세영은 정신 차려보니 어둠 속이었다. 자동차 트렁크 아닌 것 같다. 왜 하필이면 그의 자동차에 올라탄 걸까? 왜 최수정 그 아이와의 악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걸까? 세영은 수정을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렸다. 그날은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다. 모의고사를 망쳤고 그 덕분에 최 선생의 잔소리를 한바탕 들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뿐이다.
공부 기계. 남들 앞에 내세울 정도의 훈장. 스터디룸을 나오면서 1층 패스트푸드점의 유니폼을 입은 여자아이와 부딪혔다. 세영은 기분이 나빴다. 애들은 세영의 표정을 읽고는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그 여자애를 골려주러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괜한 시비를 걸어 재강이 그 아이 얼굴에 따기를 날리고 점장 나오라고 소리쳤다. 세영은 그제야 조금 기분이 풀리는 듯 했다. 첫 만남 뒤로 일주일 뒤 윤기네 주유소에서 다시 그 아이를 만났다. 담배를 피고 있는 세영에게 수정은 담배를 끄라고 말했다. 네 폐가 망가지는 건 상관없지만 여긴 주유소라고. 그 말에 세영은 수정의 머리채를 잡았다. 하지만 수정은 만만치 않았다. 세영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자기 갈 길을 갔다. 그 뒤로 세영은 일부러 수정에게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다. 애들이 용평으로 데리고 오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세영은 그날 이후로 수정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재강과 승찬에게 붙잡힌 수정의 머리에 돌덩이를 내리칠 때 자신을 돌아보던 그 얼굴. 자신을 쏘아보던 그 눈빛이 차츰 흐려지고 바닥으로 쓰러지던 그 모습이 떠올라 세영의 목을 옥죄어왔다. 재혁은 우진에게 문자로 별장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다. 별장에 도착하자 마당에는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재혁은 차에서 내려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리에 깨질 듯한 충격을 받고 바닥에 쓰러졌다. 눈을 뜨자 재혁은 자신이 의자에 묶여있는 것을 보았다. 우진을 향해 무슨 속셈이냐고 소리쳤다. 그놈들은 다 만나봤나? 당신이 선처해준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어때? 재혁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 사이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셨더군. 어디 당신 딸을 변호해보시지. 내 딸은 아무 상관없어. 그 아이 건들지 마. 난 당신의 그 말에서 알아버렸어. 진범이 당신 딸이라는 걸. 그건 사고였어. 우진은 말했다. 당신 궁금하지 않아? 당신 딸이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재혁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아 애써 외면해왔던 질문이다. 그때 등 뒤에서 세영이 깨어나는 듯한 소리가 났다. 우진은 세영에게 다가가 말했다. 내 딸 수정이 왜 죽였어? 모른다고 소리치는 세영의 얼굴에 우진은 벽난로에서 꺼낸 타들어가는 장작을 들이밀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었다. 왜 죽였어? 보여서. 혼자만 행복해 보여서.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왜 혼자만 그렇게 행복한 얼굴이냐고. 왜? 우진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그대로 주저앉았다. 고작 그게 우리 수정이를 죽인 이유라고? 세영의 말에 재혁 역시 망치로 얻어맞은 듯 그대로 굳어버렸다. 단 한 번도 세영이 외롭거나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우진은 허둥거리는 두 사람을 등 뒤로 하고 현관문을 열어 밖으로 나왔다. 별장에서 나온 우진은 운전석에 앉자마자 방금 전 찍은 동영상을 확인했다. 재혁과 나눈 이야기, 살인을 고백하는 세영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다. 우진은 파일을 기영에게 보냈다. 아마 내용을 확인하면 기영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다. 기영의 쪽지가 무너져 내리던 우진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 마무리를 기영에게 맡기는 것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죄책감을 털어내라는 의미였다. 우진은 자동차를 몰고 수정이 누워있던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 아내의 유골함을 내려놓고 그 옆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함께 별을 보는구나. 이게 수정이 버킷리스트였지. 함께 바라보는 별은 너무 먼 곳에서 흔들리며 반짝였다. 별 하나가 사선을 그으며 하늘에서 떨어지며 사라졌다. 그는 비로소 수정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어떠셨나요? 제 간단한 소감은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새해에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슈북이었습니다. 슈북슈북.